회의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피로가 쌓인 눈을 비비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슬라이드를 수정하는 중이었다. 내일 아침 미팅이 걸려 있었고 클라이언트는 까다로웠다. 홍보대 행사 팀장이 된 지 3년. 이런 야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과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요. 고개를 들자 정준호 인턴이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밀고 있었다. 28의 젊은 눈빛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다. 회사에 온 지 2달 된 인턴인데 요즘 내 프로젝트를 도우며 자주 야근을 함께했다. 어머, 고마워요. 정말 필요했는데 손가락이 스쳤을 때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아주 잠깐. 그런데 내 심장은 어쩐지 불규칙하게 뛰었다. 나는 39, 그는 28.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머릿속에서 자책과 설렘이 충돌했다. 과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말에 내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을까? 집에 늦게 들어가면 장도윤은 늘 TV 앞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래, 쉬어. 짧은 한마디와 함께 시선은 다시 화면으로 향했다. 10년 결혼 생활이 고여있는 물처럼 느껴졌다. 곧 끝낼게요. 인턴 씨도 이제 집에 가세요. 토요일 저녁인데. 그러나 준호는 내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마무리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긴 너무 많으신데. 거절하려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다. 누군가 내 일을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이 낯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자정까지 작업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회사 건물을 나설 때 준호는 무심코 내 어깨를 짚으며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 온기가 어깨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조금 넘었다. 도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침대 양쪽이 마치 다른 행성 같았다. 나는 샤워를 하며 준호의 미소를 떠올렸고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야. 하지만 다음 주 내내 준호는 마치 내 필요를 미리 아는 것처럼 늘 적절한 순간에 나타났다. 회의 전에는 자료를, 야근할 때는 커피를, 점심시간에는 가끔 과장님도 드세요 하며 자신이 가져온 간식을 건넸다. 사소한 배려들이 쌓이면서 회사에 가는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졌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 마감 후 팀원들과 회식을 했다. 다들 자리를 뜬 후에도 준호와 나는 남았다. 소주 2잔이 내 경계를 무너뜨렸다. 사실 요즘 회사 오는 게 즐거워요. 불쑥 내뱉은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내 손 위에 살짝 자기 손을 겹쳤다. 저도요. 과장님 때문에. 그날 밤 우리는 따로 택시를 타고 귀가했지만 내 마음속에선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다가가 안긴 것은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피곤하다며 등을 돌렸다. 그 순간 준호의 따뜻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다음 날부터 준호와 나는 종종 퇴근을 함께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로 시작해 점점 사적인 대화로 넘어갔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 꿈꾸던 여행지, 도윤과는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이 계속됐다. 퇴근 후에도 메신저로 대화가 이어졌다. 균열은 그렇게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됐다. 핸드폰에서 짧게 울린 카톡 알림음에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토요일 오후 도윤은 친구들과 골프 라운딩을 나갔고 집은 조용했다. 화면을 열자 준호의 메시지가 떴다. 과장님, 제가 정리한 자료 보내드려요. 혹시 시간 되시면 봐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웃으실 때 진짜 매력적이세요. 손가락이 멈칫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냥 업무 이야기로 넘어가야 해. 하지만 내 답장은 달랐다. 고마워요, 준호 씨. 칭찬받으니 기분 좋네요. 결혼 생활 10년 차 남편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도윤은 성실했고 책임감도 강했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다. 처음에는 그의 묵묵함이 든든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침묵이 무관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다음 주 월요일 준호는 내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왔다. 과장님 취향 맞췄어요?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준호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기억했다. 내 생일조차 잊어버리던 도윤과 달랐다. 카톡 알림은 점점 잦아졌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대화로 시작해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도윤이 옆에 있을 때도 나는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한 번은 그가 물었다. 요즘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냥 팀원들이랑 업무 얘기.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안심인지 서운함인지 모를 감정이 교차했다. 관심이 있었다면 더 물었을까? 어느 날 준호는 늦은 시간 미팅에서 내 발표를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과장님 발표 들으면서 자랑스러웠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 과장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 젊었을 때는 늘 자신감이 넘쳤는데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내 모습에 실망하곤 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 빛이 나는 달랐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다시 빛나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이미 내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다. 주말에도 업무를 핑계로 연락이 오갔다. 내일 발표 자료에 보완할 게 있어서요. 나는 알았다. 둘 다 핑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날은 큰 프로젝트를 마감한 날이었다. 팀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준호는 나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늦은 시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섰다. 술 기운이 남아있던 그 순간 준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내 손을 덮었다. 하연 씨,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직함 없이 거부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내 안의 욕망이 이성을 덮어버렸다. 여기 나와요. 그는 카페를 나와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가로등 아래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이대로 멈춰야 한다는 생각과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다. 준호의 입술이 내 것에 닿았을 때 모든 망설임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우리는 근처 모텔로 향했다. 체크인하는 순간까지도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건 불륜이다. 결혼한 여자가 해선 안 될 짓.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10년간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준호의 손길은 내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웠다.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이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둔 탓에 도윤의 부재중 전화 3통이 있었다. 죄책감이 몰려왔다.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팀원들이랑 술 마시다가 늦었어.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준호의 메시지가 다시 울렸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다. 일주일에 2~3번 퇴근 후 그를 만났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지만 준호의 한 통 메시지면 모든 결심이 무너졌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도윤과의 생활은 점점 더 공허하게 느껴졌고 집에서는 핸드폰만 바라보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알람 소리 하나에 심장이 뛰고 그의 메시지 하나에 하루가 좌우됐다. 나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중독되고 있었다. 처음 눈치챈 건 하연의 핸드폰이었다. 아내는 얼마 전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고 자는 동안에도 베개 밑에 뒀다. 틈만 나면 메시지를 확인하고 미소 짓는 모습이 낯설었다. 43년 인생에서 나는 직감이라는 걸 믿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하연이 샤워하는 동안 침대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자정이 넘은 시간에 누가 연락을 하는지 궁금했다. 화면을 보니 업무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에서 온 메시지였다. 정준호, 어제 그 손 계속 기억나요? 화면이 꺼지기 전 잠깐 본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업무 대화가 저런 식으로 오가는 건 이상했다. 침착하게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하연의 핸드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아내 핸드폰을 몰래 보다니.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업무방으로 표시된 채팅방은 둘만의 대화방이었다. 크롤을 올리자 대화 내용이 보였다. 퇴근 시간, 만날 장소, 키스 이모티콘, 그리고 모텔 위치. 혈압이 치솟는 것 같았다.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내 아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현실이었던 내 삶이 갑자기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대학 동창이자 하연 회사 보안팀에서 일하는 민석에게 연락했다.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내 상황을 이해해줬다. 일주일 후 민석은 USB를 건넸다. 미안하다. 내 예상이 맞았어. USB에는 회사 출입 기록이 들어있었다. 하연과 정준호라는 인턴이 함께 늦은 시간에 건물을 나서는 기록이 반복됐다. 그 날짜들은 하연이 회식, 야근이라고 말했던 날들과 일치했다. 나는 자료를 프린트해 붉은색 펜으로 날짜마다 동그라미를 쳤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성을 유지하려 했다. 정황일 뿐.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사라졌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관리부장으로서 중요한 미팅에서조차 하연의 메시지만 떠올랐다. 다음 단계는 신용카드 내역이었다. 우리는 가족 카드를 사용했고 나는 온라인 뱅킹으로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재에 앉아 내역을 검토하는 동안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흘렀다. 뜨거운 액체가 볼을 타고 내려왔다. 43살 중견관리자가 아내의 불륜 증거를 찾으며 울고 있다니 처참했다. 그리고 찾았다. 하연이 야근했다던 날들의 잃지 않은 모텔 결제 내역. 단 2만 원짜리 숙박비가 내 1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있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손끝이 저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저 의심을 확인하려 했을 뿐인데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증거 파일을 모아놓은 서류철을 보며 나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나? 아니면 그저 나이 차이 때문인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회사 근처 카페 CCTV도 확인해야 했다. 업무상 친분이 있는 지역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다. 법적인 절차는 아니었지만 그는 내 사정을 듣고 카페 주인을 설득해줬다. CCTV 영상 속에서 하연과 그 남자는 손을 잡고 있었다. 카페 구석에서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다. 내 아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낯선 남자와 입을 맞추고 있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다. 바로 들이받아야 하나?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다. 당장 회사로 찾아가 둘을 대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랬다간 모든 것이 뒤엉킬 것이다. 차분히 계획해야 했다. 변호사와 상담도 필요했다. 이제 내 결정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끄고 침묵 속에 운전했다. 창밖의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내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지막 선택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눈으로 직접 봐야만 할 것 같았다. 오늘이다. 카톡 내용으로 보아 오늘 저녁 7시. 그들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나는 거기서 기다릴 것이다. 마지막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창가로 시선을 고정했다. 7시 10분 전 회사 건물 입구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식어가는 동안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결혼 10년 차에 아내의 불륜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잠복하다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귀에 울렸다. 차분해지려 했지만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손은 떨리고 입은 마르고 위장은 뒤틀렸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하연은 오늘도 야근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내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다. 7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왔다. 퇴근 시간,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연인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나타났다. 하연이 먼저 나왔다.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작년 생일에 선물한 옷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젊은 남자가 나왔다. 정준호, 28세, 인턴. 내가 증거를 모으며 외워버린 이름과 나이. 그는 하연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들은 이미 수없이 반복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과 추측은 이제 뼈아픈 현실이 되었다. 그들이 카페 방향으로 걸어왔다. 나는 몸을 숨겼다. 내 테이블은 구석에 있어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옆 테이블에 앉은 그들의 대화가 흘러들어왔다. 웃음소리, 속삭임, 친밀한 침묵. 열해 동안 쌓아온 우리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느껴졌다. 준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하연의 손을 감쌌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그를 보며 화가 치밀었다. 온몸에 세포가 타오르는 것 같았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을 향해 걸었다. 하연이 먼저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준호는 내가 누군지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하연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며 그녀를 바라봤다. 도윤 씨.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놀랍게도 어딘가 담담한 체념이 섞인 눈빛. 내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손이 얼른 물러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 준비해둔 말들이 모두 증발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혐오감.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오히려 냉정해졌다. 일어나.
짧게 내뱉은 말에 하연은 기계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겠군. 준호에게 향한 내 목소리는 낯설었다. 이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그의 눈에 도전적인 빛이 스쳤다. 젊은 남자의 오만함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하연을 좋아하는 마음일까? 선을 넘었어요. 그가 작게 말했다. 시인이었다. 부정도 변명도 없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화가 나게 했다. 아내를 빼앗은 남자가 당당하게 사실을 인정하다니.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여기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모든 것이 더 엉망이 될 것이다. 전문가답게, 관리자답게 행동하자.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조차 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대신 차 키를 꺼내 하연에게 건넸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오늘부터 이 집은 너 혼자 퇴근하는 곳이다.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감정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눌렀다. 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울고 있었다. 미안해.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 미안함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한테 하지 마.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준호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서 당혹감과 함께 어딘가 죄책감이 느껴졌다. 어린 얼굴이었다. 28세, 나보다 15살 어린 그가 내 결혼 생활을 끝냈다. 준비해.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나는 카페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밀고 들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한동안 걷기만 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걸음은 무거웠고 세상은 갑자기 낯설어졌다. 골목 구석에 멈춰 서서 심호흡을 했다. 손이 떨려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핸드폰을 꺼내 동료 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술 한잔 할까? 민혁은 질문하지 않았다. 어디야? 그게 전부였다. 그런 친구가 있어 다행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소주잔을 기울였다. 5병째.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다. 1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술과 함께 흘러나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혁은 내 어깨를 두드려줬다. 말없이. 그게 지금 필요한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 밤을 어떻게 견딜지,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만 분명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 그날 밤 이후 일주일 동안 나는 회사 기숙사에 머물렀다. 핸드폰은 꺼두었다. 하연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들을 볼 용기가 없었다. 다만 이틀째 되는 날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 서류처를 보여주자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 둘 다 진행 가능해요. 법률 용어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혼인파탄 책임. 이 모든 단어들이 내 결혼 생활의 종말을 선고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로 2천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황당했다. 내 10년 인생이 그 정도 가치였나?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그들의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확인받고 싶었다. 열흘 후 회사로 돌아갔다. 출근길에 마주친 동료들의 표정이 어색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다. 민혁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괜찮아? 10번도 더 들은 질문이었다.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을 리 없었다. 수시로 가슴이 조여들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하연과 준호가 웃으며 나를 바라보는 꿈. 잠에서 깨면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오전에 인사팀장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홍보대 행사 쪽에서 연락이 왔다며 인턴 정준호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다고. 사내 불륜으로 인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준호의 계약은 즉시 해지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쪽 과장도 사표를 제출했답니다. 하연이 퇴사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상간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인사팀장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회사 차원에서도 도울 것이 있다면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게 필요한 건 도움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망가진 내면을 복구할 시간. 3주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정막이 흘렀다. 하연의 물건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만 남아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하연이 쓴 편지였다. 도윤 씨,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저 미안해요. 내가 한 모든 변명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이기심이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였던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준 상처가 언젠가 아물기를. 편지 아래에는 이혼 합의서가 있었다. 이미 하연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청구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스스로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날 밤 오랜만에 혼자 잔 침대는 너무 컸다. 빈 공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무심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변호사가 예상했던 대로 정준호는 소송에서 다투지 않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요구한 위자료를 지불했다. 상간자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종결되었다. 승리였지만 공허했다. 깨진 것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 봄이 왔다. 이혼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처음으로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내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배신은 최악의 트라우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밤마다 찾아오던 악몽이 줄어들었고 식욕도 돌아왔다. 출근길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그 공허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민혁의 소개로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등산, 독서, 취미 활동,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가을, 우연히 하연을 마주쳤다. 시내 카페에서였다.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웠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하연이 다가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잘 지내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 거짓말은 아니었다. 이제 괜찮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행이네요. 저도 새 직장 구해서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뒷말은 흐려졌다. 해마다 승진하던 홍보팀장에서 작은 회사 직원으로 그녀도 대가를 치른 것이다. 그래, 더 할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지만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미 지난 일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떠나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었다. 왜 그랬어? 질문을 듣자 하연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예전의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저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가 나를 봤어요. 대답은 간단했다. 내가 보지 못한 그녀를 다른 누군가가 봤다는 것. 이해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유는 알 것 같았다. 잘 지내?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다. 뒤에서 하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도? 겨울이 시작될 무렵 나는 승진 제안을 받았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겼다. 저녁에 민혁과 술을 마시며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취기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다. 하연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것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고요함이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막은 두렵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손을 뻗어 전등을 켰다.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